신인간혁명 제13권 이케다 다이사쿠 북두 달려라 눈 속에 파묻힌 저 비애의 골짜기에 빛을 보내기 위해 고뇌에 빠진 저 짙은 어둠이 깔린 숲에 불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도 저 곳에도 나를 기다리는 벗이 있다. 가라. 힘이 다할지언정 땅 끝까지 내 생명을 불태워 빛의 날개가 되어 1968년 9월 13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로 갔다. 일본 체북단의 와카나이로 가기 위해서다. 당시만 해도 와카나이로 가는 정기 운항편이 없었다. 시니치는 하네다에서 항공편으로 삿포로를 경유하여 아사히카와까지 간 다음 그날은 근교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열차를 타고 와카나이까지 가기로 했다. 동행한 주요 기요시, 세키, 히사오 등과 함께 스니치가 아사히카와 공항에 내린 시각은 오후 4시경이었다. 도쿄는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사히카와는 벌써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가을 기운이 감돌았다. 이날 시니치는 잡지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를 쓰기 위해 공항에서 숙소인 여관으로 곧바로 직행하여 일을 해야만 했다. 시니치가 아사히카와 공항에 도착할 무렵 그 지역의 학회원들은 학회가 건립하여 기증한 다이호사에 모여 야마모토 회장의 홋카이도 지도의 성공을 기원하는 창제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멤버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와카나이를 방문하는 목적이 아사히카와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잠깐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었다. 공항에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미야기 마사하루 총무와 아사히카와 남자보의 중심자인 고토 게이스케 등 몇몇 간부가 마중 나왔다. 그들은 아사히카와 멤버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시니치에게 아사히카와 동지들을 꼭 만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다망한 야마모토 회장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목에서 말을 삼켰다. 그런데 시니치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모두 어딘가에 모여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일단 그곳으로 갑시다. 격려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치의 말에 마중 나온 멤버들은 상기되어 대답했다. 그러나 도쿄에서 동행한 간부의 얼굴빛은 이내 어두워졌다. 시니치가 계획이 없는 회합에 참석하면 그만큼 일할 시간이 없어지고 결국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 시니치는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9월 6일에는 주사를 맞고 소카학원의 운동장 개장에 참석했고 파리에는 대학부 총회에서 중일 국교 정상화 제언 등 무려 1시간 17분에 걸친 대강연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날인 12일에도 미는 민주음악협회의 약칭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미국 발레 시어터 감독 일행과 회담했다. 실로 경무가 계속되는 나날이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측근 간부로서는 시니치가 아사히카와에서는 조금이라도 쉬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사히카와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라며 기꺼이 회업 장소를 향했다. 시니치는 언제나 지금이 임종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했다. 그 진지하고 필사적인 생명의 활시 위로 쏜 불꽃 같은 혼의 화살이 상대방의 폐부를 찔러 용기를 불태우게 하는 것이다. 아사히카와의 하늘 아래 저 멀리 늘어선 다이세스 산 봉우리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다. 멤버들이 모여있는 다이호사에는 시니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다.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이듬해인 1959년 1월, 시니치는 아사히카와를 첫 방문하여 이곳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어서 강의를 했다. 당시 시니치는 오직 한 사람뿐인 총무로서 사실상 학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를 여명의 해로 명명하자고 제안하고 제자가 일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투명의 첫 발을 엄동설안의 홋카이도에서 내딛자고 결심했다. 시니치의 방문 계획을 전해들은 어느 간부는 기가 막힌 듯이 말했다. 이 추운 1월에 아사히카와에 가시는 겁니까? 좀 더 따뜻할 때 가시면 좋을 텐데. 명문대학 출신의 요령을 잘 부리는 간부였다. 신이치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혹한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분투하는 동지의 노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간부가 솔선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야 합니다. 법화경은 겨울과 같은 신심이지 않습니까?
진심은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힘든 곳에 몸을 두고 눈물겹게 끝까지 싸워야만 진정한 성장이 있고 비로소 자신의 숙명 전환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동지도 그 모습에 촉발되어 일어선다. 홋카이도는 시니치가 스승 도다 조세이를 대신하여 유바리 탄광 노동조합의 부당한 탄압과 싸우고 회원을 지키며 신교의 자유를 쟁취해낸 청춘 시절의 무대다. 도다가 서거한 후 시니치는 그 사제 공존의 천지인 홋카이도에서 새로운 상가학회 건설을 위한 봉화를 올리고자 눈 덮인 벌판을 달려 아사히카와를 방문했던 것이다. 아사히카와는 역대 회장과 연이 깊은 곳이다. 초대 회장 마키고치 스네사부로는 1932년 7월 향토 교육 강연을 위해 홋카이도를 방문해 아사히카와에 머물렀다. 도다 조세이도 1954년 8월 아사히카와 반총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아사히카와 지구총회, 지도회, 다이호사, 낙성 입불식 등 2년여 동안 4차례 방문했다. 도다는 아사히카와를 홋카이도 광포의 요충지로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신이치는 첫 방문 때 오타루에서 열차를 타고 오후 1시 반에 아사히카와 역에 내렸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어 일대가 은빛색이었다. 하루 중에 가장 따뜻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바깥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니치에게는 춥다기보다 아프게 느껴졌다. 그 맹추위 속에서도 아사히카와 역에는 많은 회원들이 줄을 서서 환희에 찬 얼굴로 시니치를 맞이했다. 어서강의 장소인 다이호사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도 많은 청년부 멤버가 환영해 주었다. 시니치는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추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자 한 청년부가 웃으며 대답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이 정도 추위는 끄떡도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이미 장내는 10,000원이었고 또 밖에도 200명쯤 되는 청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강의를 시작할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밖에 선 채로 활짝 열어놓은 창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강의를 듣고 있었다. 신이치는 니시야마 전답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저 눈은 지극히 힘으로 물들여도 물들지 않으며 어서 1474쪽. 신이치는 아사히카와 동지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순백의 눈처럼 깨끗한 신심을 생애 관철해 줄 것을 혼을 쏟아 호소했다. 강의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그때였다. 강의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덩이가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눈은 창 밖에서 어서를 펼쳐보던 몇 명의 남자분 머리의 위를 곧바로 덮쳤다. 머리에서부터 눈을 뒤덮어 써서 마치 눈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어서 위에 떨어진 눈을 털어내고 머리를 닦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에는 거무의 수행 같은 준엄함이 있었다. 뜨거운 구도의 숨결이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신이치는 생각했다. 굉장한 구도심이다. 바로 이것이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이곳에서 많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장래 반드시 아사히카와가 또 홋카이도가 광포의 일대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이날 신이치는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어서를 강의하고 청년부 간부들이 모인 회합에서도 있는 힘껏 발심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아사히카와를 두 번째 방문한 것은 5년 후인 1964년 9월의 일이었다. 회장이 된 후 첫 방문인 아사히카와 지도에서는 아사히카와 회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또한 3년 후인 1967년 8월에는 아사히카와와 소라치 두 본부의 기념 촬영에 참석하기 위해 아사히카와를 세 번째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 1년 만에 네 번째로 아사히카와 땅을 밟는 것이다. 시니치가 창제회 장소인 다이호사에 도착하자 큰 환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메아리 쳤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일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함께 근행합시다. 시니치의 도사로 근행이 시작됐다. 창제가 끝나고 동행 간부의 인사에 이어 시니치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학회의 동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꼭 행복했으면 하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본전이 앞에서 불보살 앞에서 맹세합니다. 앞으로도 한평생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몇천만 번이고 계속해서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서 동지에 대한 깊고 깊은 시니치의 마음이 느껴졌다.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넘쳤다. 시니치는 계속해서 말했다. 세간의 번영은
상대적인 것이고 재행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생명의 궁전을 열어서 자신의 경애를 높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선유포라는 대서원의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칠렌 대성인 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광선유포를 지표로 내걸고 그 실천을 설한 것에 있다. 광선유포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성에는 자행화타에 걸친 불도 수행, 즉 수행의 주요 항목으로서 창제와 더불어 절복과 홍교를 내세웠다. 그러면 왜 대성인은 홍교를 외치셨을까? 그것은 중생 자신이 대성인과 똑같이 광선유포를 서원하고 홍교에 매진하는 가운데 일생성불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말씀하셨다. 니치렌과 동일하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조. 법화경을 일자 일구라도 부르고 또 남에게도 이야기하는 자는 교주석존의 사자니라. 어서 1121조. 대성인의 마음인 광선유포를 사명으로 정하고 정법을 넓히는 사람은 지용의 보살이고 부처의 사자라는 선언이다. 그 실천 속에서 자신이 본불림과 이어져 불보살의 생명이 용현된다. 청정하고 강한 생명력과 무한한 지혜가 맥동한다. 바로 거기에 자신의 생명 변혁이 있으며 인간혁명과 경애혁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색심불의, 의정불의의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바뀌면 병고와 경제고, 가정불화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숙명도 전환할 수 있다. 장각회는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광선유포의 길을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다. 도다 조세인은 제2대 회장에 취임한 날 자신의 생애 원업으로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선언했다. 도다가 이런 큰 목표를 제시한 것은 모든 동지에게 절대적 행복 경애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승의 이 서원을 제자로서 반드시 성취하겠노라고 함께 일어선 사람이 야마모토 신이치이며 그런 그의 뒤를 청년이 또 수많은 동지가 따르고 있다. 초창기 멤버는 입회하면 근행을 배움과 동시에 선배를 따라 홍교 활동을 하러 다녔다. 모두 빚에 쪼들리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병고로 괴로워하며 집에서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활동이었다. 홍교라 해도 맨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활동에 힘쓰면 온몸에 새로운 힘이 넘치고 희망이 느껴졌다. 새로 입회한 동지는 그런 작용을 실감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말했다. 더욱이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며 교학을 배우는 속에서 신심을 깊이 확신하고 또 불법을 어떻게 알려가면 좋은지를 익혀갔다. 광선유포라는 존귀한 사명을 자각한 동지는 가난한 벗의 집에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직책을 가진 사람의 저택에도 기꺼이 찾아가 즐겁게 불법을 이야기했다. 참된 인간의 길은 진실한 행복의 길은 바로 이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고 야단도 맞고 자네병이 나오면 다시 와라며 쫓겨난 적도 있었다. 소금도 뒤집어 썼다.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동지들은 모두 의기양양했다. 신심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다니 이 얼마나 불쌍한가 라는 것이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동지의 가슴 속에는 용기의 불이 새빨갛게 타올랐다.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강하고 강한 확신이 싹 텄다. 모두 각양각색의 고뇌를 안고 있었지만 그 고뇌에 짓눌려 있지는 않았다. 지용의 보살로서 또 부처의 사자로서 홍교에 힘쓰는 환희와 긍지로 가득 찼다. 동지는 오히려 자신의 생활고와 병고보다도 벗의 괴로움에 가슴 아파했다. 사회의 또 일본의 미래를 염려하고 세계 평화에 대해 고민했다. 이미 그 일념에서는 자신의 고뇌에 괴로워하지 않는 위대한 경애를 터득하고 있었다. 경의 혁명은 현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공덕의 꽃을 피우며 행복의 열매를 맺어주었다. 스승과 함께 광포의 서원에 사는 그곳에 절대적 행복에 이르는 인간혁명과 숙명전환의 직도가 있다. 이 광선유포라는 성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창가학회원에게 주어진 영예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야마모토 신이치도 그 행복의 대도를 열기 위해 제3대 회장에 취임했을 때 회원 300만 세대 달성을 도전 목표로 발표했다. 그것을 성취하자 600만 세대 달성을 내걸고 차례차례 광포에 대해 서원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이때도 정본당에 건립되는 1972년을 목표로 각 조직에서는 제각기 홍교 목표를 내걸고 날마다 매진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힘주어 호소했다. 광선유포라는 성업의 의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본전임을 수지하고 홍교에 힘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신심의 훌륭함을 사회에서 생활상의 실증으로 모두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장년부는 모두의 요체로서 생기발랄하게, 부인부는 일가의 태양으로서 총명하게, 남자부는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여 힘차게, 여자부는 복을 쌓기 위해 강성한 신심을 이라는 각부 지침을 전하고 말을 끝맺었다. 자, 이번엔 즐겁게 노래를 부릅시다. 신이치의 제안으로 남녀 청년부와 고등부가 차례로 노래를 불러 회합 장소는 즐거운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었다. 마지막에는 아사히카와 총합본부의 총합부 본부장으로 아사히카와 초대 지구부장을 지낸 나카야마 이치로의 지휘로 다 함께 학회가를 부르기로 했다. 총합본부장의 후지타 후사타로는 아직 30대 후반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정열적인 리더였다. 한편 총합부본부장인 나카야마는 차분하고 고지식한 50대 후반의 장년이었다. 나카야마 씨, 드디어 지금부터입니다. 젊은 리더에게 맡기고 자신은 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신이치가 이렇게 말을 건네자 나카야마는 예! 하고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거리며 입을 꽉 다문 채 학회가에 맞춰 힘차게 지휘를 하였다. 나카야마의 집은 제지 회사의 사택이었는데 오랫동안 자택을 활동 거점으로 제공해왔다. 언제나 많은 회원들이 출입했고 멀리서 아사히카와의 온 동지가 그의 집에 머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카야마에게는 자식이 5 있었다.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을에 낯선 사람이 자기 이불 속에서 잠을 함께 자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청년들에게는 언제나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동지에게는 쌀등을 내주는 일도 있었다. 광선유포를 위해 내 인생이 있다. 이것은 곧 나카야마의 결이며 신념이었다. 나카야마의 아내 후미에는 가게를 필사적으로 꾸려 지탱하며 아사히카와 지부의 초대 부인부장으로서 남편과 함께 활약했다. 신이치는 아사히카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카야마의 집을 방문했다. 이 부부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신이치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족을 격려하고 싶었다. 나카야마의 집은 다다미 6장짜리 넓이의 작은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곳에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드나든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미안하지만 미안한 생각에 신이치는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고가 광선유포를 학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성장해 갔을까? 자기 집을 활동 거점으로 제공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공헌해 온 공덕은 무량하고 무변하다. 그것은 대복은 대복덕이 되어 자손 대대까지도 비춰갈 것이 분명하다. 신이치는 만감에 교차하는 심정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나카야마 이치로는 말했다. 선생님, 저는 창가키를 위해 진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창가키를 만난 것 자체가 최고의 복운이고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카야마의 말에는 직접적인 체험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나카야마는 원래 법화강이었으며 아사히카와 근교의 후카가와에 있는 1년 종종 사원 호류사의 신도였다. 그런 나카야마가 창가기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1949년 여름이었다. 어느 날 종문의 승려가 학회에서 발간한 다이벼쿠렌게 창간호를 가지고 찾아왔다. 나카야마는 그 책에 게재된 도다 조세이의 생명론을 무심코 훑어보았다. 마음이 끌리는 내용이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만큼 명쾌하게 설명한 논문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차근차근 읽으면서 나카야마는 어느샌가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불법의 설하는 진실한 생명인가? 이 도다 조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인물이다. 도다의 생명론을 습독한 나카야마 이치로는 생명 궁극의 법인 이 불법을 포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으로 절북에 도전해 보았다. 그러나 제대로 불법의 법리를 설명할 수도 상대방의 질문에 답할 수도 없었다. 1951년 11월 학회에서 절복 교전이 발간되자 그는 곧바로 20권 정도를 구입해 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세이쿄 신문을 구독해 홀로 불법 연찬에 힘썼다. 나카야마가 계속 고군분투하던 1953년 초여름 아사히카와에서 가까운 아이베스 호센사에서 단도 총대인 노즈의
도쿠이치가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나카야마는 비파 연주의 명수였기 때문에 호센사에서 주최한 행사에 초대받은 적도 여러 번 있어 노주에와는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주에는 창가학회에 대해 흥분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노주에는 그해 5월쯤 다이세키사에 갔을 때 학회에서 온 등산의 멤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학회원이 한 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광선유포를 이룩하는 일이 바로 대성인 정신이고 절보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절복이 중요하다는 말은 절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노조에는 학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도쿄의 고이와 지부 자담회에 참석해 보았다. 근행이 시작되었다. 전원이 능숙하게 독경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근행이 끝났을 때 노조에는 옆에 있던 부인부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모두 어떻게 이렇게 근행을 잘할 수 있죠? 부인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떻게라니요? 당연하잖아요. 다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행을 하고 있으니 잘하는 건 당연하죠. 노주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고장에 있는 절의 신도 중 매일매일 착실하게 근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총대인 노주의 자신도 창제를 하지만 조속근행을 매일 엄격히 실천하지 않았다. 또 노주에는 활기에 넘치고 생기발랄한 참석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자담회는 공덕담으로 넘쳐 모두에게 환희가 있고 확신이 있었다. 절에서 하는 행사는 언제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학회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것이 같은 종파란 말인가? 그러나 본조님은 똑같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현저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노주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냉정하게 자담을 관찰했다. 간부는 어서를 배독하여 지도하고 참석자의 이야기에도 도처에 어서의 글월이 인용되어 있었다. 어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심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 같이 대화하는 광경도 보였다. 학계에서는 어서를 근본으로 모두가 진지하게 어서 연찬에 힘쓰며 대성인의 말씀대로 실천하려 한다는 것인가. 절에서는 어서 연찬을 하자고 호소하는 주지의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절의 행사 때나 주지가 어서 한 구절을 강의하는 정도였다. 노조에는 생각했다. 대단하다. 이런 단체가 있었다니.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경탄하게 만든 것은 학회원이 광선유포의 사명에 불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자진해서 홍교에 면려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지조차도 하지 않았던 절복을 신도인 학회원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동했다. 또 이때 보게 된 다이벼쿠랭게에는 도다 조세이 회장이 쓴 논문 창가학회 역사와 확신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것을 읽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다도 그리고 초대 회장 마키코지 스네사부로도 방법 엄계하라는 유계를 관철하여 천조 대신의 신차를 거절함으로써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고 함께 투옥되어 고령인 마키구치가 옥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에는 또 한편 종문이 탄압을 두려워하여 신차를 모시고 학회도 신차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놀랄만한 사실도 적혀 있었다. 노조에는 너무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곳은 창가학회다. 학회 이외에 올바른 신심은 없다. 노조에는 홋카이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창가학회야말로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안 이상 나에게는 단도 총대로서 모두에게 그 사실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은가. 광선유포를 위한 실천이 없는 절에서의 신심으로는 올바른 본전을 수지하고 있어도 일생 성불은 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절 전체가 창가학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아이베스로 돌아온 노주에는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 후카가와 호료사의 신도인 나카야마 이치로를 찾아갔다. 노주에는 나카야마보다 17살 연상이며 이미 60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카야마는 노주의 이야기를 듣고 상기되어 말했다. 노주혜 씨, 실은 나도 창가학회의 신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놀란 것은 노주의 쪽이었다. 아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든든합니다. 노주에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창가학회에 들어가 신심을 배우기로 했다.
노조에는 단도인 법화강원의 집을 돌며 무엇이 올바른 신심인지 어째서 학회가 훌륭한지를 호소해 나갔다. 그해 1953년 8월에는 홋카이도에도 학회 간부가 파견되어 학회 지방 지도가 실시되었다. 노조회와 나카야마는 파견 간부에게 협력하여 함께 혼교를 추진했다. 9월 고이와 지부의 지구부장이 아사히카와를 방문했는데 이때 노조회와 나카야마는 자신들을 비롯한 두 절의 단도를 학회원으로 삼아달라고 청원했다. 그 요청을 들은 도다 조세이는 말했다. 모두를 학회원으로 하고 싶은 두 사람의 마음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학교에 들어와도 머지않아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의가 확실한 사람만 입회를 허가하면 어떻겠는가? 도다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처리했다. 호센사에서는 회향 법요가 열린 자리에서 노조회가 모인 신도들에게 창가학회 입회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니치렌 성인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신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창가학회원이 되어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가학회에 들어가는 것은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아니란 마음으로는 학회원으로서의 신앙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친척이라도 신심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 절복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입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조의 말을 듣고 장례는 술렁였다. 모두 그렇게까지 굳게 결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곤소곤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죠? 학교의 신심은 엄격한 모양인데. 아, 그래도 노조혜 씨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보면 학교는 분명 훌륭할 거야. 활동은 힘들어도 공덕이 있다고 단언하잖아. 학교에서 한번 열심히 실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윽고 한 사람이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저는 창가학회 입회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소리가 나왔다. 결국 호센사와 호류사를 합쳐 34세대 200명이 입회할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노조회가 대표가 되어 10월 15일자로 도다 조세이 앞으로 창가학회 입회 카드를 작성했다. 도다는 종문의 양해를 얻어 11월 3일 입회를 허가하는 입회 허가서를 보냈다. 이 멤버들은 고이와 지부의 직속반이 되었다. 입회한 멤버는 학회의 지도에 따라 근행과 창제에 힘쓰며 혼교로 동분서주했다. 활동을 개시한 사람들은 나날이 생기발랄해져 갔다. 노조회가 총대를 맡고 있던 IBS의 호세사 주지는 단도가 학회원이 되는 것을 처음에는 기뻐하는 듯했다. 1953년 11월 8일자 세교신문에는 호세사의 주지가 노조회 등의 학회 입회를 축복하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게재되었다. 많은 사람이 학회원이 되어 절복에 면료하면 그만큼 입신자가 늘어날 테고 또 그만큼 절해하는 공양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지는 결국 학회를 비판하고 조직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학회원이 되어 근행에 힘쓰고 어설을 배우며 절복도 하게 된 사람들은 악연에 사로잡힌 주지의 지도에 공감하지 않았다. 또 성운에 비추어 대성인 정신에 위배하는 듯한 발언이나 방법 행위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단도가 현명해졌기 때문에 승려는 가사의 권위로 위장한 방법과 태만, 속임수를 간파당해 단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주지들은 그런 학회원의 존재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호센사의 주지는 학회의 비우호적인 단도와 함께 학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학회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다. 당시 호센사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각지의 일련 종종 사원에서 학회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대한 사태였다. 불의불칙의 단체인 창가학회를 교란시키는 마의 수업이라 해도 좋다. 당연히 학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고니시 다케오는 학회 조직의 분열을 즉각 중지하라고 종문 측에 엄중히 제의했다. 결국 홋카이도에서 학회 대전진을 방해한 것은 다른 종파가 아니었다. 성문에는 외도 악인은 열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사자 신중의 충이 사자를 먹는다. 어서 957쪽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 불제자인 일년 종중의 승려들이 마의 모습을 드러내 광선유포를 파괴하기 위해 광분했던 것이다. 대다수의 승려가 입으로는 신심이 강한 척해도 광선유포를 실현하려는 결의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보신과 명문 명리가 바로 그들의 일관된 행동 원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방법마저도 태연하게 못 본 척했다. 하물며 난마저도 불러일으키는 절복 등은 결코 하려 하지 않았다. 승려의 가면을 쓰고 대성인의 정신을 죽이는 마사문 즉 이 마승과 투쟁하는 것이 바로 대성인 제세 이래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절실히 느꼈다. 학계가 없다면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는 아주 없어져 버리고 불법의 정신 또한 파멸해 버렸을 것이다. 것이 틀림없다. 학계가 있기에 불법은 소생했다. 학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마승의 준동이 그 격렬함을 더한 1954년 여름 도다 조세이가 아사히카와 반총회에 참석했을 때 도다는 반장이 된 나카야마에게 시 한 수를 선사했다. 그대가 있어 북쪽의 요새도 견고하리라. 묘법의 깃발도 영원히 나부끼리라. 그해 11월 아사히카와 지구가 결성되자 나카야마는 지구 부장이 되었으며 노주의 도쿠이치는 지구 부장 대우가 되었다. 그들은 넓은 홋카이도를 가리지 않고 희희낙낙하며 혼교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멤버를 탄생시켰다. 그 동지들에게 많은 공덕담이 생겼다. 그것이 더 한층 혼교를 가속화시켰다. 불법을 알리는데 체험단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나카야마는 실감했다. 그리고 체험도 신선할수록 설득력이 있었다. 나카야마는 학계원 중 어느 멤버가 난치병을 극복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갔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다양한 체험담의 주인공을 자신의 외투를 입혀 썰매에 태우고 절복하러 갔다. 1956년에는 아사히카와 지부가 결성되어 4개 지구 39개 반 2,300세대의 직용이 갖추어졌다. 이때 지부장은 노주의 도쿠이치였으며 지부 부임부장에는 나카야마 이치로의 아내 후미에가 취임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연장자인 노즈에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지부 건설에 힘썼다. 나카야마도 노즈에도 정종 사원의 타락상을 알고 참된 신앙을 바라며 창가학교에 입회한 사람들인 만큼 학회를 위해 어떠한 노고도 아끼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진력해도 그것이 그대로 정법 유포에는 연결되지 않음을 통감한 그들은 학회원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무상의 긍지와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나카야마는 고생을 각오하고 자기 집을 활동 거점으로 회합 장소로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959년 아사히카와를 처음 방문하여 나카야마 씨 댁에 갔을 때 나카야마 부부가 행복한 표정으로 학계를 위해 진력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한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나카야마는 이렇게도 말했다. 이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화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설해져 있지만 그 불법을 만났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도 본尊님을 수지하고 있었지만 신심은 전혀 몰랐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서도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해 두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런 저에게 올바른 신심을 가르쳐 준 것이 창가 학회입니다. 올바른 신심을 해서 많은 공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제 자신의 참된 사명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계를 만난 것 자체가 참으로 존귀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큰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학회원이 되어 신심에 면려하는 것입니다. 아사히카와는 시니치의 첫 방문 이후 9년 동안 총지부, 본부, 역주, 지역에 해당가 되었으며 1968년 8월에는 총합본부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5개월 전 나카야마 이치로와 고락을 함께한 노주의 도쿠이치는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카야마는 지금 자신을 지켜보는 야마모토 회장의 시선을 뒤로 느끼면서 굳세게 노주의 목까지 투쟁하여 아사히카와의 안공불락의 광포성을 쌓아 올리겠다는 맹세를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해 학회가를 지휘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튿날 9월 14일 오전에 아사히카와 회관을
방문한 뒤 오후 열차로 아사히카와를 출발하여 와카나이로 향했다. 시니치의 와카나이 방문은 현지 동지와 약속 때문이었다. 와카나이의 지부가 탄생한 것은 1962년 8월이었다. 와카나이의 초대 지부장이었던 사지 히데조는 도쿄에서 열린 지부장 회와 학예 강습회 등이 있을 때 시니치를 만나면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와카나이에 와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이치도 일본의 최북단 도시인 와카나이를 꼭 방문하여 힘껏 동지를 격려하고 싶었다. 그러나 홋카이도에는 여러 번 갔지만 와카나이까지 갈 시간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신이치는 무척 안타까웠다. 지난해 8월 신이치는 아사히카와에서 열린 기념 촬영에 참석했을 때 와카나이에서 참석한 사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은 이미 67세가 되었다. 더군다나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다. 그래도 이 기념 촬영회에는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병원에서 외박 허가를 받아 아픈 가슴을 누르면서 아사히카와까지 온 것이었다. 사지의 볼은 홀쭉해지고 몸도 무척 수척했다. 그런 그가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꼭 와카나이에 와 주십시오.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지는 이 한마디를 신이치에게 하고 싶어 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와카나이를 사랑하고 동지를 생각하는 사지의 깊은 심정이 아플 정도로 신이치의 가슴을 울렸다. 알았습니다. 약속합니다. 꼭 와카나이를 방문하겠습니다. 그 대신 사지 씨도 그때까지 꼭 완쾌해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이후 신이치는 사지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계속 기원했다. 의사는 사지에게 완쾌까지 2년은 걸린다고 말했지만 사지는 신이치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그러자 병은 눈에 띄게 차도가 있었고 예상보다 일찍 퇴원하게 되었다. 그 보고를 들은 신이치는 와카나이 방문을 실현하기로 결의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짜서 방문 계획을 세웠다. 당시 아사히카나와에서 와카나이로 가려면 오토이네프에서 서쪽 쪽으로 북상하는 소야 본선 전철 노선 이름을 타거나 동쪽의 오호츠크해 쪽으로 지나가는 템포쿠선 전철 노선 이름 1989년 폐지를 타야 했다. 신이치가 탄 템포쿠는 템포쿠선의 급행이었다. 와카나이에서는 지도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포로와 아사히카와에서도 대표 간부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열차 1량을 전세로 빌렸다. 차창 밖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열차는 그 아름다운 대지를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며 달렸다.